오늘 우리가 미니멀하게 배워볼 작품은 제 막매가입니다. 우선 이 작품을 분석하기 전에 고전 시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갈래의 특징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제 막매가는 향가라는 갈래고요. 향가는 신라부터 고려 초까지 향유된 형식으로 주로 신라 때 창작되었습니다. 신라 때 창작되었다 보니까 주된 작자층은 누가 될까요? 바로 승려나 화랑이 되겠죠. 이 작품의 작가도 월명사, 승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작품의 형식인데요. 향가는 줄수에 따라서 4구체, 8구체, 10구체 형식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구체는 줄수를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러면 이 작품은 10줄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제 막매가는 10구체 향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록 방식에 있어서 조금 독특한 형식이 있는데요. 이 작품은 향찰로 기록되었습니다. 향가는 우리가 향찰로 기록되었다라고 배우는데 여기서 향찰의 의미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을 기록한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자를 사용했지만 우리말의 형식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우리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향가도 우리 고유의 시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내용을 분석하기 전에 제목을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이렇게 끊어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재는 재를 올리는 거고요. 망은 죽음이죠. 매는 누이, 가는 노래. 우리 이 단어들을 나열해 보면 죽은 누이를 기리는 노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죽음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죠.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꽃은 희망을 나타내는 의미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음을 희망으로 바라보지는 않죠. 그죠? 죽음과 희망이 함께 이렇게 공존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이미지죠. 죽음은 우리에게 마이너스 이미지고요. 희망은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두 단어가 함께 나타날 수 있는지를 이 작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작품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생사길은 예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여기서 생은 삶이죠. 사는 죽음입니다. 삶과 죽음의 길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여기는 바로 이승이에요. 삶과 죽음의 길에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요? 머뭇거리죠. 그 이유는 죽음은 우리에게 두렵습니다.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우리 시를 읽을 때 시에서 나라는 단어가 나타나면 많은 학생들이 화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작품은 그 틀을 깬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나는 화자가 아니고요. 지금 떠난 사람이 누구인가요? 떠난 사람은 화자가 아니라 누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는 누이입니다.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이 말도 남기지 못한 채 떠났다는 것은 누이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죠. 그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는 어때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죽은 누이를 떠올리며 화자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죠.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원저. 어느 가을. 가을은 이 작품에서 계절적 배경이 되고요. 이른 바람에 바람 앞에 굳이 이르다 라는 단어가 쓰였네요. 여기서 이른 바람은 그럼 무엇을 뜻할까요? 어린아이의 죽음이죠. 어린 나이에 떠난 누이를 나타냅니다.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이에 저에 여기 저기 떨어질 잎처럼 직유법 사용되었고요. 자, 그리고 떨어지다라는 것은 하강적 이미지죠. 그러면 이 작품에서 떨어질 잎,
이른 바람은 누구를 나타내나요? 누이를 나타내는 표현법이 되겠네요.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오르운저. 한 가지는 한 부모를 나타내는데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 누가 먼저 갈지 어떻게 갈지 모르는구나. 인생은 참 어떻습니까? 인생은 참 무상하다. 그러면 나는 누이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있나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슬프죠.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 19채 한가, 10줄로 되어 있는 이 한가를 지금 8줄까지 해석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전체적인 시의 분위기는 어때요? 슬프죠? 안타깝고요. 자, 그런데 아까 분명히 우리 꽃을 바라봤잖아요. 이 꽃은 희망을 상징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희망이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냐면 바로 낙구의 감탄사에서 나타납니다. 자, 마지막 두 줄의 첫 음보가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죠. 아, 미탈찰에서 만날 나, 돛 닦아 기다리겠노라. 자, 우리 아까 작가가 승려였죠. 그래서 어떤 색채가 나타나나요? 불교적 색채가 나타납니다. 미탈찰은 불교적 용어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뜻하냐면 극락세계를 뜻합니다. 고통 없이 행복한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미탈찰에서 만날 나, 내가 나를 극락세계에서 만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내가 극락세계에 가서 만날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떠난 누이가 되겠죠. 미탈찰에서 누구를 만날 나, 누이를 만날 나. 뭐 할 거예요? 돛 닦아 기다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는 화자가 되는 거죠. 돛 닦아 기다리겠노라. 누이를 만날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나는 뭐 할 거예요? 돛 닦으면서 기다릴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희망적 태도, 소망적 태도, 그쵸? 누이를 만날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염원하겠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8줄까지 해석했을 때는 분명히 부정적인 분위기였죠. 슬프고 안타깝고 그런 분위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감탄사 부분부터 시상이 전환되고 있죠. 그렇죠? 전환은 시상이 바뀌는 거, 정서가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9채 향가의 낙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감탄사의 역할은 시상 전환이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하면서 이 작품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화자는 나죠. 그런데 주의할 부분은 나가 2번 나타나요. 첫 번째 나는 누구였나요? 첫 번째 나는 누이고요. 누이가 떠날 때 남기지 못하고 간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썼을 때 나가 있고요. 두 번째 누이를 만날 나, 그때의 나가 바로 화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두 나가 헷갈리지 않도록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에 나타난 정서. 정서는 감정이죠. 그러면 태도는 뭐예요? 태도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정서랑 태도가 같다 라고 볼 수는 없죠. 정서와 태도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작품에 나타나는 전체적인 정서는 슬프고 안타깝지만 그것을 어떻게 승화시키나요?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염원하는 태도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정서와 태도가 동일하다라기보다는 슬프지만 그 슬픔을 이겨내고요. 그리고 누이를 만날 그 시간을 위해서 열심히 도를 닦으면서 살아가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주제는 죽은 누이와의 재회를 소망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표현법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은 이 작품의 핵심 포인트는 19채 향가죠. 19채 향가는 일단 3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마지막 2줄을 강조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 작품은 4줄, 4줄, 마지막 2줄 이렇게 끊어서 시상을 정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감탄사의 효과가 매우 매우 중요하더라 라는 거 한 번 더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비유법 3가지가 나타났어요. 이른 바람, 떨어질 잎, 한 가지. 그래서 이 제망매가가 우리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이유는 일단 19채 향가라는 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이 19채 향가가 나중에 시조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시조는 고려 말부터 현재까지 향유되고 있는 갈래죠. 3장으로 구성된 갈래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19째 향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작품에서 이런 비유법이 사용되었다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비유한 부분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반드시 복습을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월명사의 제망매가입니다.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하고요. 우리는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